반갑습니다. 저는 이원동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될 내용은요, 좀 길죠. 제목이 그렇게 길면 안 되는데, 간결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저의 생각과 의도를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 1925년 3월이거든요.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현진건이 그 내용적 가치라는 말을 했는데요. 조명희의 땅속으로라는 작품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 남편이 시골집에 가서 이렇게 보기 싫은 마누라 정말 보기 싫다라는 심리랑 어, 보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오는데요. 우물물에 마누라가 빠지겠다라고 했던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짠해서 다시 들어가서 담요를 덮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절박한 느낌은 없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사로는 절박한 느낌은 없으나 사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절박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와 사실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위 내용적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내용적 가치라는 이 말은 비슷한 맥락에서 1922년 일본에서 기쿠치 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소설의 제재가 되는 내용 그 자체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 그것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기쿠치 칸의 용어로 보자면 어, 묘사가 절박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 자체가 절박하면 그거는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적 가치라는 이 용어는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소위라는 말을 붙여서 뭔가 불편한 느낌, 기쿠치 칸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현진건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팍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어, 굵은 글씨 보시면 됩니다. 이 논지를 그대로 승인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쓸데없이 예술의 환영만 따르며 실생활을 무시하는 우리에게 정문의 일침이 될 것이다. 금을 모래 속에서 찾아내었다고 모래가 모조리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풀이를 하자면 기구치칸의 예술적 가치라는 이 말이 뭐 나름대로 우리에게 정문의 일침은 되지만 그대로 그 논지를 나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1922년에 내용적 가치라는 말을 기쿠치 칸이 썼는데요. 이 말을 25년에 현진건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맥락을 살짝 비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어, 22년에 그 기쿠치 칸의 그 내용적 가치라는 말도 그 당시에 다른 작가들과의 논쟁의 발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25년 현진건이 지금 이야기하고 이 시점에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문학 초창기 프로문학과 그 이전 작가들의 갈등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내용적 가치라는 말은 개인적인 언어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1920년대 전반기에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문학의 개념이나 소설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한 맥락 위에 놓여 있는 말이 바로 내용적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비교 문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뭐 기구치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조금 네.
문예 작품의 내용적 가치라는 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꽤 잘 나가는 문단의 유수의 작가가 썼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투고자 수준에서 글을 썼지만은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후자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작품 속에는 예술이라는 것과 별개로 어떤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제재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문학 작품의 제재 중에 작가가 그 예술적 표현의 맛을 지팡이를 건드리지 않아도 밝게 빛나는 인생의 보석이 매우 많다. 즉, 그 제재만으로도 꽤 감동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토미 돈이라는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논지가 뭐냐 하면 예술의 제재라는 것은 예술가의 표현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구치가 주장하는 내용적 가치는 오히려 예술 외재적 가치로 불러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가 바로 예술 작품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어, 의미에서 예술 일원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적인 가치는 표현에 있고 그 표현은 내용과 형식, 그 표현과 내용이 일원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발상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쿠치 칸도 뭐 나도 예술 이론론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얼머부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대체로 일본 쪽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예술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혹은 예술의 내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냐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내용적 가치가 곧 생활적 가치라는 어, 기구치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24년, 25년 무렵에 또다시 산문예술론으로 논쟁이 시작되는 어떤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술적 가치 표현 이론론이라는 발상법은요, 25년 한국으로 넘어오면 현진건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시면 명상사업의 관점이기도 하지요. 예,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요. 조명희의 땅속으로 그리고 박영희의 사냥개에 대한 명상사업의 언급인데요. 일부분 긍정합니다. 내용이 희미했어. 프로 계급의 생활을 잘 그렸어. 작가의 주안점이 자본 계급에 암시를 주려고 했는데 성공했어라는 식으로 소위 내용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부분적인 긍정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묘사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소설의 제재 차원에 해당되는 내용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영파 문학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용 이 부분은 박영희와 김기진이 각각 그 5월마다 평가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작품을 평가하겠다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박영희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번에 쓰고자 하는 것은 형식보다는 사상에, 분해보다는 인상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형식보다는 사상, 생각이겠죠. 그 분해라는 것은 잘게 작품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작품의 기본적인 인상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김기진은 더 직접적으로 무엇을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보다는 무엇을 썼느냐, 이 속에 어떠한 용의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 앞서 앞서 얘기했던 뭐 염장섭이나 혹은 기타 다른 작가들과는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저는 이게 단순하게 예술 작품의
가치가 내용에 있느냐, 형식에 있느냐라는 질문, 그 프레임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일본에서 그 내용적 가치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판단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쿠치 칸은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 프레임이 예술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내용이냐 형식이냐 혹은 내재적 가치냐 외재적 가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24년에 오면 그 히로스 가즈오라는 사람이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거론하게 됩니다. 산문예술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 장르론의 관점에서 내용적 가치라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그 표시한 부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 글에서 히로스 가즈오는 기쿠치 칸과 사토미 돈의 논쟁이 예술의 인생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사실은 그 예술의 인생적 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토미 돈의 예술관으로는 산문 예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로스 가즈오는 이제 산문 예술로서 소설에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기구치 칸의 내용적 가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술이 내용이 먼저냐 형식이 먼저냐 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가치이냐 아니면 그 제재가 예술 외적 가치냐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볼게 아니라 그게 함대적 핵심이 아니다. 그거는 소설 고유한 특성이 거기에 들어있다. 근데 그거를 그들은 몰랐으니 지금 새삼스럽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상으로 산문예술의 위치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산문예술은 시와 미술, 음악과는 달리 직접 인생의 주변에 있다.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독특한 산문예술의 핵심이다. 이 핵심을 좀 더 밀고 갔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툭 던진다는 거죠. 여기서 히로스 가즈오가 인생 바로 직접적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기쿠치 칸은 소설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혹은 대인생적 가치를 가진다, 생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공리적 가치 등등을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22년 그 무렵에 썼습니다. 네,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예술론에서는 예술의 가치로서 내재화시킬 수 없지만 소설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외재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술 내재적인 가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히로스 가즈오는 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 뭐 이쿠타 초코라는 사람이 다시 이 히로스 가즈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설 장르론의 층위로 문제의식을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쿠타 초코가 모든 장르의 예술가가 삶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히로스 가즈오가 산문 예술가가 삶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시와 뭐 미술, 음악 그 사람도 다 삶을 다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삶의 구체적인 의미가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요.
그 차이는 사토 하루오라는 또 다른 사람, 이 시정신과 산문정신의 대조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정신은 균형, 통일,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문정신은 무질서, 무통일, 무조화, 즉 혼돈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예술론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히로스 가즈오나 기쿠치 칸이나 혹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사토 하루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소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대 소설이라는 것이 좀그 일상을 다루는 장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상을 다룬다면 그 일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잡다하고 시처럼 완결되어 있지 않고 음악처럼 리듬과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소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완결된 미, 아름다운 미 모두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미와는 다른 미, 비근 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 도덕적 가치, 정치적 견해, 그리고 공리적 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일상에 잡다하게 섞여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예술관으로 보면은 예술의 그 외재적,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근데 산문 예술로서의 소설은 그런 예술들은 내재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내재화된 산문 예술 혹은 소설론 내지는 예술론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봤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한국의 신경파 문학론을 살펴보면은요, 그 인생의 주변, 뭐 도덕적 판단 이런 비예술적인 요소에 대해서 염상섭이나 현진건 같은 사람들은 그다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술적인 가치가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예술론 내지는 예술 바깥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관점은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은 묘사 그리고 소설의 완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용문 보시면 그렇죠. 이게 이제 영상섭이 26년에 쓴 글이긴 한데요. 박영희와 굉장히 논쟁을 거칠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던 긴 글입니다. 그래서 인용할 만한데요. 표현 없는 예술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표현 위에 내재한 것이 곧 예술적 가치이다. 그리고 그 작품에 담긴 내용, 즉 사상, 감정, 제재라는 것은 예술적 가치라는 점에서 보아서는 부작용이다, 부산물이다. 예, 그래서 비예술적인 어, 것들은 부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문예술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3년에 23년 이후에 일본에서 돌아온 김기진과 박영희는 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예술적인 요소를 예술의 내재적 가치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술성만으로 활용되지 않는 요소들, 도덕관념, 정치적 가치, 공리적 태도 등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비예술적 요소를 이제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산문예술론자들과는 달리 계곡문학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생활의식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보시면 자본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이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감각하고 다르게 체험한다라고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전제에서 새로운 미가 창조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밑줄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새로운 미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했는지 그 일종의 편리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교의 미, 인종의 미, 반면 반역의 미, 프로레타리아의 미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항과 자유, 생활의 혁명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반항의 문학, 혁명의 문학, 자유의 문학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문학 앞에 반항, 혁명, 자유는 기존의 문학론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또 다른 비예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내재화시킨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예술적 요소를 예술의 내재적 가치로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새롭게 시도하고자 했던 예술은 단순히 예술 작품의 가치가 그 내용이냐 형식이냐라는 질문의 프레임을 이제 넘어서고요. 일상적인 삶이 예술적 가치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것도 넘어서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더 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평의 작가들로 대표되는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과의 별개로 여겨지던 예술 논의가 이제 그 삶과 예술의 관계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예술론은 기성의 예술론에서 보았을 때 비예술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발상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게 20년대 전반기 25년까지죠. 일본의 산문예술론자들이 담당했던 역할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이제 신경학파 그룹론자들이 그렇게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단락은 제가 앞에 했던 내용을 요약했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신수라는 이 스포츠 소요의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최초의 소설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구체적 현실의 재현적 묘사라고 이제 근대 소설의 핵심적 특성을 정했습니다. 그 재현적 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현실인데요. 그 현실의 속성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체로 묘사의 대상으로서 현실은 꿈이나 환상의 개입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요컨대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중에서 일본에서는 사실주의를 근대소설의 핵심 속성으로 수용했습니다. 근데 소설이 일상적 삶을 문제에 삼기 시작했을 때 소설은 예술적 완성도를 따지는 장르 그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다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20년대를 거치면서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예술성과 사회성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설의 내용적 가치 논쟁과 산문예술 논쟁은 이 문제들의 초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전의 소설은 이제 자연주의 소설 양식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식 사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소설 장르의 협sam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여러 그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계급문학론이 문단의 핵심 하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신경파 문학론을 계급적 관점에서 근대 문학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시도다 이런 식으로 주로 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 무엇보다도 근대 소설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맥락을 참조했을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경파 문학의 대두를 둘러싼 이 조선 문단과 개벽의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으로 볼거나 혹은 예술의 형식과 정치적 내용의 분리로 혹은 그 갈등으로 볼 일은 아니고 예술적 가치 판단의 체계 속으로 실제적 삶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더 나아가서 소설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의 흐름 속에서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신경파 소설론은
단순히 사회주의 이념의 문학적 실현으로는 볼 수 없고요. 소설 장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자각이 그 이면에 놓여 있다라고 지향파 문학론의 어떤 문학사적인 의미를 다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